서울 포럼 2010의 첫 번째 세션,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와 G20 그리고 동아시아를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설자인 판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강 교수님께서는 기조 연설자로서 향후 중국 경제의 변화 양상은 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경제신문의 창간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전 세계적인 이슈와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아우르는 매우 훌륭한 연설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개도국으로서의 견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중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지금 좋은 징조냐 나쁜 징조냐, 그것이 경착륙이냐 연착륙 이냐,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라는 것이 결국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장률 12% 저하라고 하죠. 혹은 9%에서 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미래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는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과열을 방지했고 그리고 버블 현상을 방지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월 전이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둔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과열될 것인가? 그리고 버블은 더욱 커질 것인가? 그래서 경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것은 경착륙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통화정책을 비롯하여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아주 안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 세계 미디어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고 그리고 앞으로 8에서 9% 정도로 둔화가 된다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중국의 현재 단기적인 경제 성장만을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인 이슈도 당연히 살펴봐야죠.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어떤 커다란 실수 없이 이번 금융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중국의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로 얘기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호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영향을 많이 받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면의 요소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자체로 어떤 자기 조정 작업을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05년, 6년, 2007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7년에 모든 상황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장세 역시 2008년에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재정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곧 재정 위기와 상관없이 중국 경제는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중국의 버블이라는 것이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자기 정화, 자기 조정 노력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의 입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행 분야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은 상당히 견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을 때에도 기존의 기조와 맞물려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왜냐하면 지난 20년, 더 나아가 지난 30년과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1994년에 인플레이션율은 21%에 달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난 기간 동안 저희가 경제 위기만큼 지난 30년간을 돌아봤을 때 이번 경제 위기만큼 큰 어떤 타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해온 이 슬라이드 순서대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이 중에서도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초기 개발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본 수익이라는 것은 대략 3조 7천억 달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론 민간 기업이 되겠죠.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벌써 1990년대 초반부터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30년간 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물론 경기 과열에 대해서 그리고 버블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버블을 조기에 예견하고 과열 증상을 조기에 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만 잘 핸들링을 한다라면은 중국은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스토리는 매우 오랫동안 벤치마킹 스토리로 남게 되겠죠. 향후 10년, 20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요, 1990년 초부터 중국 정부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즉 리스크를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역시 리스크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성장세를 둔화시키자라는 기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저변에는 어떤 지자체 정부나 지방 투자가 컨트롤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사업가들이나 민간 기업인들 역시 성장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적절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같은 거시경제를 읽는 능력이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저 역시 경제학자로서 이 같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목표가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를 겪어봐야 그 이후에 지난 그 공황 시기 때, 그리고 지난 경제 위기 때, 예를 들면 1990년대나 아니면 1930년대죠. 그때 위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라고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민간 기업이나 프라이빗 섹터나 아니면 경쟁을 살펴보아야 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요. 경기 부양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죠. 따라서 이 같은 첫 번째 위기의 변화가 어떻게 그 궤적을 가져가느냐라는 데 대해서 보고 규제 완화라는 방법을 펼칠 수도 있고요. 물론 경제 위기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재정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물론 첫 번째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많이 잊고 있는데요. 미시경제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지금 현재의 그 기조를 유지한다라면은요, 여기에는 물론 모노폴리, 즉 독점 철폐라던가 아니면 사유화라던가 그리고 투자 유치, 즉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 투자라는 것이 주로 국영기업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해외 투자 유치가 역시 민간 기업으로까지 분산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투자 유치들 규제 완화나 규제 조정, 그리고 미시적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의 정책 수립,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흥 경제 개발국, 경제 개도국으로서의 어떤 거시적인 경제 관점,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물론 중국 모델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이 물론 중요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같은 케인스 세계가, 그러니까 케인스적인 관점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고 우리가 이 같은 그런 경제 통제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택 시장은 안정화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산업의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투자라던가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 역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그리고 올해도 9%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9%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아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슈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인프라 문제입니다.
물론 제 앞전에 연사분들께서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중국 역시 일단 내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수 불균형은 결국 국제무역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국제수지 불균형으로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저축률은 매우 높은데 소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저축률이 GDP 대비 51%였습니다. 2008년 기준 수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2009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정책을 도입을 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 투자까지 합쳐서 전반적인 투자가 증가했었죠. 하지만 가계의 소비는 결국 한 30% 정도 수준에 밖에 GDP 전체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계의 어떤 소득이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저축을 하는데 그들의 어떤 소비 행태라던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어떤 모순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축률 자체는요. 가계 가처분 소득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분야를 보게 되면 부문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중국은 좀 더 기업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야말로 물론 중국 가게들은 어떤 저축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와 그리고 기업 부분의 그 저축률은 얼마인지를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저축률은 감소될까요? 그리고 가계 소비율은 증가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상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세제 개혁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자, 어떻게 기업 이익이, 기업 순이익이 사회 안정망 체제나 아니면 민간 소비 부문으로 이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제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수입세라던가 혹은 배당금이라던가 배당금 분배라던가 그것은 국영기업의 배당금 분배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들, 중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중국의 자원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그런 수입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배당금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많이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주회사에다가 다시 그 배당금을 넘기기도 하지만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재투자에 그 배당금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분야로 넘어오지를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예산 분야에 있어서의 이전, 즉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의 순이익이 그 민간 분야로 넘어옴으로써 민간 분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간 분야 소득의 세제를 낮춰줌으로써 결국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고 곧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즉시 우리가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세제 개혁을 통한 점진적인 긍정적 변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물가 정책입니다. 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 구조, 즉 유틸리티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소비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분야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what I would like to say here is 제가 that 특히 말씀드리고 we should 싶은 not, 것은 or we may 이렇습니다. not be able to 우리는 expect China's saving rate 아마도 will change very quick. 중국의 And China will very 저축률이 soon get that 그렇게 saving 쉽게 rate down 변화가 to 올 the 거라고는 level 생각할 like 수 없을 30%.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없을 40%. 거고요. 30%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saving rate 맞춰진다라는 even in 것이 5 years, 그다지 7 쉽진 않을 years 겁니다. horizon, 향후 5년에서 even we do a lot of 10년 things 정도 like taxation 수준에서 저희가 reforms.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겠죠. I 세제 still expect that the 개혁처럼요. saving rate 하지만 will 그럼에도 remain in the range 불구하고 of, say, 45%. 대략적으로 One of 중국의 the very 그 important 저축률은 45% 수준에 머무르지 the reason 않을까라고 for this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is 왜 이런 because 예측을 the 하게 problem of 됐냐를 the 궁금해 stage of 하시겠죠. development. 이것은 저희가 What the stage of 아직까지 development? 개발 단계, That 그러니까 is,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전 단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3,700 per capita income. 자, With 자본소득이 the 대략 industrialization ratio 3조 only 7천억 account 정도가 for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 이 얘기는 곧 In terms of employment. 실험 Say 그 30 고용률로 to 봤을 때 35% of the 고용률은 total labor 70% 정도밖에 still 되지 in the 않는다라는 farming 것이고 전 mainly relying 노동 인력 on 중에서 30에서 the revenues 35%는 아직까지 from the farming. 농업 인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And 정도 50% 수준의 of 농업 the 수익이 있다라는 urbanization 것이고요. ratio. 50% 정도가 현재 도시 So that's the 개발률이라고 저희가 stage 보고 of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들을 봤을 때 development. 제가 중국은 Why that 현재 개발 matters 단계라고 in 얘기를 this 하는 regard. 것입니다. 발전 단계라고 말이죠. That matters 자, because 그렇다면 이 발전 단계라는 the 것이 labor 우리에게 무슨 cost 의미가 있을까요? is 이 발전 low. 단계라는 것은 Because of 우리의 competition 노동력 in the labor 원가가 market, 그러니까 노동 because 그 relocation 인력 비용이 싸다라는 of the 것이죠. So-called the farming sector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농업 분야와 Recently, there was 기타 a 분야를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 자체의 of 차이가 increase 있기 of the 때문입니다. wages. 이것은 And some 저희가 government, 발전을 더 local 될수록 government increase 전체적으로 their 봤을 때 bottom 인건비가 wage 증가한다. 라는 것을 And there's 의미하고요. some stress 이 연봉이 in some, 증가하게 되면은 joint venture companies, people 조인트 asking 벤처 for pay raise. 회사라든가 Well, 이런 I'll 부분에서는 come to this 임금 issue 인상에 later, but 대한 그런 here, 컨플릭트가 일어나기도 하죠. the main point 물론 is 제가 that 지금 이 so far, 자리에서 이 같은 임금 인상 the 부분에 wages have 대한 been 그 이슈를 stagnated.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Even 제가 there is some 말씀드리고 싶은 increase. 것은 지금까지 But 어느 still 정도 임금, overall, 급여 수준은 labor 어느 cost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And in 하지만 particular, 전체적으로 it's 봤을 much 때는 그 lower 급여 수준이 than 굉장히 낮은 the wage, 것이라는 거죠. than 하지만 the productivity increase. 저희가 The labor productivity 생산량이 increased every 증가하는 year 것, by 그러니까 12%, 생산성이 11%, 증가하는 even 것보다 some years 급여가 14%. 증가하는 수준이 좀 더 낮은 것입니다. But the 물론 wage only 향후에 increased. 생산성은 15% 이상도 증가할 수 있겠지만 최저급여, 즉 블루칼러들에 대한 최저급여 인상률은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 증가와 급여 증가율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시겠죠. 이 같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That gap means 그 wage 차이는 as a 곧 proportion of GDP 급여, and the national 그러니까 income 현 is 국가 decreasing. 수입 GDP의 급여가 And much 차지하는 of the 비율이 increase of 점점 productivity 감소한다라는 actually 것입니다. 그리고 capital return. 생산성의 증가는 And that's why 결국은 자본 회수율을 의미하죠. corporate earnings 따라서 are really high 기업의 and 이익이 increasing.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Normally, every 것을 year corporate profit 의미합니다. increased by 매해 20%. 기업 이익은 거의 20% 정도의 성장세, 더 나아가서는 지난 10에서 15년간을 살펴보게 되면 30%까지도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물론 그 재정 위기 때에는요, 18% 정도 그 민간 기업들의 수준 이익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70%의 노동 인력이 있는데 그들의 임금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급여 인상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급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곧 저희가 아직도 중국이 아직도 개발 초기, 즉 경제 발전 초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산업화가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이라는 것인 얘기입니다.
turning point is still 그래서 far away. 지금까지 봤을 때 Or we 우리의 call that 터닝 still we're in 포인트는 the karma 아직도 world 먼 of the 일이다라고 workers' 보이는 wages. 거죠. 그리고 특히나 노동 And 인력의 capital 급여 인상이라는 income 가장 is 중요한 선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And 그럼에도 you want 불구하고 to change 자본 that? 수익은 매우 높죠. Of course. 자, For 이 the 현상을 social 바꾸고 stability, 싶습니까? 물론 바꾸고 싶죠. I would say the 그것은 social 사회적인 stability is 안정을 another 통해서만 key issue for the 가능한 long term. 것입니다. 제 growth.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안정과 그리고 사회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 안전망 체제 확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급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사회적인 격차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격차를 줄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결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복지 시스템을 봐야죠. 복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요, 전혀 우리가 그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복지 시스템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어떤 그때 당시의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어느 순간에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것은 곧 실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분야의 노동 인력이 서비스 분야와 같은 근대적인 산업 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지 시스템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곧 기업의 그 수익 구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실업률 방지라는 것이 또 하나의 펀더멘탈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은 현재 너무 높은 그 저축률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도 가질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그 개도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희망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사회 안전망 체제라던가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고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이미 그 기존의 사회 그 경제 체제나 기존의 정책 체제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일어났었는지를 때때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사회적인 정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의 저축률을 봤을 때 단기간 내에 감소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각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수익률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함으로써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모든 순이익들이 민간 분야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가계 분야로 넘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 인력의 급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70%의 그 노동 인력이 그 중에서도 반은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 인력 중에 50%만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도대체 할 수 있냐? 중국은 도대체 이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물론 미국이 먼저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봤을 때에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논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되면요, 채무자가 결국은
to lend. 나중에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채권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의 역할은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재정위기를 발발하게 만든 은행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그런 그 관계도 봐야 되겠지만 저희 개도국이나 아니면 신흥 경제 대국들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일조한다라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축이라는 것은 어떤 무역 흑자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I'm not going to use this very much. 제가 슬라이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텐데요. 자, 내수, 국내 투자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은요, 그 무역 흑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났죠. 왜냐하면 국내 투자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국내 투자는요, 사실 원래 이 같은 저축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마켓에서 흑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은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수입도 증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불균형이라는 것을 봐줘야 되죠. 물론 국내 정책 입안자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력 과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생산력 과잉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측면에서 좋은 소식은요. 중국이 도심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프라 투자는요. 단순히 단기적인 과잉 생산을 끌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구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도시의 어떤 인프라들로서 아니면 도로라던가 아니면 정수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의 공공 지출을, 공공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투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는 가계 투자고요. 그리고 30에서 45% 정도는 공공인프라에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생산력이 우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지난 2년에는요. 사람들이 중국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년이 되면은 물론 중국에는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너무 과잉 생산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희의 모든 투자가 집중된 분야가 인프라스트럭처, 즉 공공 인프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중국은 아직도 산업화와 도심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저축률은 어느 정도까지는 감소시켜야 되겠지만 이 같은 높은 저축률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도시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죠. 중국 5개년 계획에는요. 이 도심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물론 이 도심화 때문에 지나친 투자가 일어날 수
수도 있겠죠. 그것이 결국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대국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이나 다양한 도시들 그리고 다양한 지역들을 전부 다 일반적으로 고려해 보게 되면은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요. 저는요. 중국이 어떤 국가적인 도시계획 개발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라면 이 같은 현재의 공공분야 투자는 매우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수 균형과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 양쪽에 다 말이죠. 물론 도심화라는 것은요. 가계소득 증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내수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분야의 수입 증대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은 도심화와 높은 저축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서 결국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냄으로써 경제 개발의 다음 단계로 선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수출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물론입니다. 물론 중국이 수입도 증가시켰습니다만은 수출 성장세, 수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특히나 개도국들 그리고 신흥 경제국들이 왜 수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대부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출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직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우리의 가격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상품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국제시장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 개도국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내수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수시장의 경쟁력도 제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탑 이슈들 중에 하나죠. 수출이라는 문제를 떠나서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특히나 이 표에 있는 수치들을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얘기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한번 살짝 보시게 되면은요, 그 GDP 대비 수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중국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출 비율이 GDP에 대비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중국의 어떤 사회 안정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 위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발발했을 때 2008년 말이었죠. 2천만 명 정도의 일용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직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9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의 그 실업자들 중에서 50% 정도가 다시 농업 분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향후 20년에서 30년 동안 더 충분한 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또 전체 노동 인력 중에서의 그 농업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10% 수준은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서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작업은 매우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격차로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 산업화 구조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이나 대만도 굉장히 잘 해왔고, 그리고 기존에 많은 사회적인 격차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사회적 격차가 오히려 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70년에 죄송합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는 아시아의 4대 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4대 용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3억이 문구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14억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 경제가 시장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실업률을 줄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실업률을 줄인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창출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곤을 퇴치하고 지금 현재 극빈층으로 가고 있는 국민들을 빈곤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억이라는 그 노동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켜서 결국은 우리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일조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조죠. 자, 이 같은 노동 인력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되면은 더 많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령화 문제라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선진국 부분에서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같은 개도국들의 유연성 있는 노동력 시장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물론 신흥시장들, 신흥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곧 경쟁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 실업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신흥개발국 같은 경우, 개도국에서는 이 같은 그 경쟁이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 개도국들에게 MS, 즉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와 경쟁력 증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포럼이 우리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흥 경제 대국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신흥 경제 대국으로서 모두 각각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근원은 같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 경제, 세계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굿즈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개발국들은 매우 빠르게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의 그 수요 공여국으로서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이 같은 도전적인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들 그리고 더 나아서 다른 세대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하나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세계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같은 세계 문제를 어떻게 딜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꾀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창출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당면 과제에 직면할 수 있을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